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예산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또 다른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모셨으니까 먼저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예. 강남갑에 좀 불출마할 수 있다, 당의 요구가 있다면 해서 예. 상당히 큰 화제가 됐는데 예. 지도부에서 좀 그 이후로 뭐 연락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강남 불출마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주변에서들 네. 저한테 이제 좋은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특히 인요한 혁신위에서 희생, 헌신 예. 이거를 당에 계속 요구했는데 우리 당 의원들 속에서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는 의원들이 없어서 없었잖아요. 좀 네. 안타까워했는데 그래도 저라도 나서서 예.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험지에 가겠다라고 말해서 다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좀 말씀을 해주시는 의원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예. 혹시 예. 그러면은 강남갑에서 옮기시면 예. 그때 뭐 험지의 기준도 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지역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당에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21대 총선은 북한에 대한 허상에 빠져 있는 예. 586 그 운동권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네.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만일 당에서 저를 그런 586 운동권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과 맞붙는 예. 이런 뭐 자객공천 같은 거 이런 네. 거 해주면 제가 앞장서서 제가 험지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네. 지금요 우리 당도 아직 대진표를 못 잡고 민주당도 그렇죠. 대진표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로 두 당이 상대의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86 저 운동권 퇴출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586 이야기를. 퇴출. 네. 지금 사실 떠오르는 지역구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청래 의원이 지금 마포울에서 음. 이제 지금 뭐 중진 의원인데 음. 여기를 좀 자객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하태경 의원이 이쪽으로 가주기를 바랐던 당내 목소리가 있었는데 일단 본인은 종로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정청래 의원 지역구로도 보내주면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 저희 정치 신조는 선당 후사 백이 종군입니다. 예. 당에서 보내주는 곳 또 당에서 바라는 곳에 저는 항상 내 몸을 던질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예.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정청래 뭐 네. 의원 지역구 정청래 의원이 거기서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당에서 민주당의 대진표에 따라서 저를 이쪽에 가서 한번 붙어라라고 네. 한다면 저는 당연히 달려가서 붙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님 이후에 뭐 추가 또 선언은 없기는 한데요. 추가로 좀 있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추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우리가 공관위를 발족시키지 않았거든요. 예. 예, 공관위를 발족시키면 당 지도부가 아마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겁니다. 네. 권유도 하고 예. 이렇게 될 경우 의원으로서는 자신을 객관할 수 있고 네. 그럴 경우 내가 지금 현 지역구에서는 안 되겠고 새로운 험지에 나가는 것이 당의 요구로구나라고 생각할 때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분들이 저는 이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희생 혁신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당 상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제 의원님은 뭐 그렇게 결단을 하셨는데 여튼 지금 당 내에서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 혁신위는 조기 예산을 선언을 했고요. 이게 최고위에서는 그걸 의결하지 않고 그냥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주말 내에 좀 공개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의원님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좀 질서 있게 총선 치르자는 입장이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건요. 갑자기 지도부를 허물고 또 새 지도부를 만들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예. 그게 필패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지금 시점은 당 지도부가 작전 지도를 만들 때입니다. 예. 어느 지역에 누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할 거냐. 지금은 호각을 불고 북을 치고 뭐 깃발을 흔들 때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자꾸 뭐
김기현 대표 사퇴 이거는 아직 전투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지휘관이 날따라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작전 지도를 짤 때입니다. 아니 국가 대표 리스트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코치 넌 안 돼 자리 내놔 이거잖아요. 그쵸. 저는 너무 지금 때가 이르다. 그리고 예. 우리 당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당 상황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무인격으로 생각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도 이제 때가 되면 다 결단을 할 건데 왜 지금부터 자꾸 지도부 자체를 허물려고 하느냐.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질서 있게 순서를 정해서 가자. 지금은 공관위를 먼저 빨리 발족시키고 공관위에서 대진표를 만들고 그렇게 작전 지도를 만들 때죠. 왜 자꾸 북을 치고 날따라 앞으로 먼저 나가라고 자꾸 전투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예. 예. 근데 지금 이런 불안감이 좀 더 커지는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 얻었던 서울 의석수가 8곳인데 예. 뭐 종로까지 지금 추가하면 지금도 서울 의석수가 9석인데 예. 그것도 못할 거다. 한 6석 정도만 우세하고 나머지는 다 뭐 경합 또는 경합 열세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그게 또 당 내부 보고서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서의 불안은 좀 큰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도 수도권 의원이십니다만 또 강남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수도권의 좀 불안감, 민심 이런 거 알 수 있을까 뭐 싶기도 하고. 예. 당연히 지금 그 수도권 민심은 좀 불안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제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많이 접촉하는데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20일에서 6석밖에 안 돼. 이건 너무나 지나친 비관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본 데 하면 네. 경합 지역까지 우리가 인물만 잘 배치하면 저는 현 시점에서도 13석은 가능하다고 저는 계산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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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지역에 어떤 인물을 우리가 배치할 거냐, 네. 공천 줄 거냐와 네. 바람을 어떻게 일구느냐. 이 두 가지 요소만 잘 갖추면요. 우리가 경합 지역으로부터 경합 우세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역구가 예. 적어도 한 8개는 됩니다. 예.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회 빨리 띄워가지고 좋은 인재 좀 공천 결정을 하고 예.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운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좀 결단,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임명하는 공천관리위원장도 못 믿겠다 이거 같아요. 이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 공관위원장이 되면요. 예. 공관위원장이 되면 일정한 그 사명감을 느낍니다. 왜? 후에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21대보다 더 패배하면 그 모든 책임은 공관위원장이 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본인도 역시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맞다들리면 공관위원장이 자신의 소신 있게 네. 공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신뢰할 수 없다. 이걸 사람도 보지 않고 일단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 우리는 당내 이런 분력 화음을 낼 때가 아니라 네.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질서 있는 전진이 저는 가장 필요할 때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결단이 아니라 그 글자를 거꾸로 단결해야 된다. 단결해야 이렇게. 된다. 김기현 대표가 한 열흘 안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아까 이제 신지효 전 의원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 그런 목소리들은 좀 당 내부에서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아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뭐 어제와 오늘 그 아침 그 신문들을 보니까 여러 우리 보수 언론들에서도 조기 결단을 자꾸 요구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 당 안에서도 뭐 중진 삼선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너무 때가 이르다. 예. 왜냐하면요. 아직 선거까지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북을 치고 바람을 일으킬 때는 아직 좀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때 가서 결국은 이런 살신성인과 같은 예. 이런 결단을 보여야 국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바람으로 이어져서 선거에 이바지하지. 네. 지금 이런 살신성인과 같은 이런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결단을 한다 해서 그게 총선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4개월이란 너무
긴 시간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해하는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계속 이제 결단을 얘기를 하고 좀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 이제 장관들 교체해서 나오는 장관, 총선 출마하러 나온 장관들이라든지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이제 지역구를 따져보면 양지를 좀 찾아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뭐 약간 이 국가를 위해 좀 희생했던 분들, 이제 헌신했던 분들, 그리고 나름의 장관이나 참모들은 뭐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결국 나와서는 양지를 찾아가니까 그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우려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 장관이나 또 대통령 참모진에 있던 분들이 총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개인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 뭐 혜택을 받았는데 또 좋은데 뭐 양지에 찾아가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총선이라는 건 결국은 정책 싸움 또 인지도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뭘 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곧 스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인지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일정한 정도 이 직을 가지고 내가 일했지만 선거라는 네.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 이것이 결코 크게 인지도 향상에는 안 된다. 오히려 현지에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밭을 갈아온 원외 당협위원장보다도 예. 인지도에서는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험지 간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지 못하고 네. 지난 이거 보면 좀 우리 당에서 스타급 장관들이나 스타급 의원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험지 내볼 수 있는 그런 인재 풀이 좀 많았으면 네. 좀 여유롭게 예. 대전표를 짜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 좀 한계죠. 한계다. 예. 예. 일단 뭐 희생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민주당은 이번 연내에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이제 쌍특검법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일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무작정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검사들이 여러 번 이제 수사하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기소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왜? 특별히 기소할 그런 확정적인 그런 단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검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선이라는 그런 4개월 이후에 벌어질 상황과 특검단이 발족한 이후에 우리가 일정을 한번 타임테이블 계산을 해보면요. 특검팀이 언제 본격적으로 활동합니까? 결국은 2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2월 3월이 되면 총선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선이라는 거는 국민들 앞에서 어느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할 것이냐. 예. 그런 정책 경쟁, 인물 경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검이 매일 나와서 100%를 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총선에 귀를 기울까요? 아니면 그 특검의 100브리핑에 귀를 기울까요? 총선이 완전히 저는 묻힐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총선용 특검 네. 이런 정쟁형 특검을 저는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총선 전에 뭔가 시기가 딱 이제 총선 전략으로 민주당이 그렇죠. 잡는 그렇게 것 하면 안 같은. 되죠. 예. 딱 지금 계산해 보세요. 지금이 12월 지금 중순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이 과속 자기 수를 이용해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결국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뭐 또 입에 이렇게 압박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그렇죠. 정쟁을 만들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떻게 알겠어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만일 또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하면 그러면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 시기가 언제냐? 바로 총선 시즌하고 겹칩니다. 예. 이거는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네. 이런 총선의 본연의 그런 사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정쟁용 총선용 저는 특검이다.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좀
당내 아주 좀 소수의 목소리입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서 김건희 여사도 특검 대상에 내가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예전에 이제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에 공정과 상식 이런 상징 자본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수사를 해봤자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특검에서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 또는 무리한 언론 뭐 플레이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그때그때 잘 지적을 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받아야지 대통령이 변한 모습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는요 매우 네. 자그마한 이슈가 터져도 온 언론에 제목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예.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특검과 같은 것을 총선 시기에 오버래핑 완전히 겹치게 만든다. 네. 이거는요 저는 잘못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특검이 필요했다면 아니 이미 전에 했어야죠. 아니 그리고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탈탈 털고 예. 기소조차 못했습니까? 그러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4개월 앞두고 이걸 띄운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블랙홀로 만들어 가지고 총선의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쟁용, 네. 정치 공학적인 예. 이런 특검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어제 제가 뭐 의원님한테 좀 뭘 여쭤볼까 이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뉴스를 하나 발견을 해서 네. 어제 보니 대전에서 네, 갔죠. 이상민 의원이랑 같은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민 의원은 대전이 지역구니까 뭐 이해가 좀 되고 대전 지역의 어떤 보수를 모임 뭐 창립하는 이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자리 가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평시 이상민 의원하고 활동을 많이 해요. 두 분이서요? 외통위에서도 4년 동안 같이 활동했고 예. 또 TV조선 강적들 패널로 같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있고 평시에 제가 그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청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제 YC 청년의 충청 이런 발대식 보수 청년 모임인가 보죠. 창립 그런 선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총선 때 보면 항상 우리 보수는요, 예. 용남 쪽에 가서 바람을 일컫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전당대회 같은 때는 전당대회 때 이제 첫 출범식을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구미에 가서 예. 이제 쭉 해서 항상 용남 쪽 대구, 구미, 부산 이런 데로부터 바람을 일컫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번 총선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네.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먼저 깃발을 들어서 바람을 일궈서 그 바람이 인천에 도착하고 인천에서부터 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어디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에 출마한다면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인천의 바람이 한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부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렇게 그 바람이 서울을 점령하는 이런 흐름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대전에 내려갔던 겁니다. 뭔가 이제 바람을 그쪽에서부터 좀 일으켜보자. 네. 그러니까 용남에서가 아니라 네. 충청에서 인천을 통해서 네. 수도권을 함락하는 이런 네. 새로운 바람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상민 의원이 그 국민의힘에서 실제로는 연락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좀 달라 이 얘기도 하셨고 어제 두 분이서 조금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도 좀 말씀 나눠주셨어요? 제가 당을 대표해서 그 이상민 의원님에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단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의원님 좀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합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좀 친하다고 하시니까 뭔가 나중에도 가교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고요. 예. 의원님에게 이제 국내 정치 얘기도 네. 좀 여쭤봤는데 사실 나오시면 늘 궁금한 게 북한 얘기도 좀 네.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모르는 속내가 또 있지 그렇죠. 않을까 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도되는 걸 보면은 북한에서 뭔가 그 이제 남한에서 쓰는 그렇죠. 용어들 못 쓰게 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빠 이런 표현도 못 쓰게 하고 최근에는 파이팅 같은 표현도 금지를 시킨다고 해서요. 이게 굳이 금지까지 시켜야 될 단어인가요? 지금 북한은요. 남한과 군사 분야에서 정찰 위성을 쏘아하는 것처럼 대결 전쟁을 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한류와의 문화 전쟁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 한국 문화의 침투를 막는다. 그래서 이자처럼 오빠야 이런 표현을 쓰면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가져가요. 파이팅 이것도
남한 말투다. 네. 이거 절대 쓰지 말라. 예. 뭐 자기야. 네. 그다음에 지어는 이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도 지하철 입구라든가 버스정류소 같은데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보연들이죠. 보연들이 일반 사민처럼 옷을 입고 있다가 젊은이들의 휴대폰을 네. 뺐어요? 빼앗아 예. 문자를 봅니다. 어떤 그 문자에 네. 한국식 표현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하면 좋은 아침 예. 이건 북한 인사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굿모닝 예. 이건 그러면 좋은 아침 그렇죠. 이런 내 네. 친구한테다 좋은 아침 이런 게 문자로 남았다. 그러면 바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네. 이제 그 데려가거든요. 남한식 표현을 썼다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아침이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출근하기 전에 우리 애들 보고 문자 싹 다 지우고 나가 하고 확인하고 학교로 가게 하곤 했어요. 사용하지 마. 그 단어를 쓰지 마. 이게 아니고 문자를 지우고 가라. 왜냐면 예. 애들도 몰래 집에서 한국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막 이렇게 한국식으로 보내. 얘하면 후후후 쿠쿠쿠 이렇게 보내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겠죠. 그거 일단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저 쓰고 다 지우고 보내고 삭제하고. 예. 그리고 받은 친구도 받으면 또 누가 받다는 게 남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보내고 또 자기 뒤돌아보고 지우고 이게 하나의 이제는 습관처럼 돼가고 있어요. 젊은 애들 그냥 속에서. 보내고 지워버리는 식으로. 네. 근데 또 하나 저는 이제 좀 낯선 그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당부들도 나왔는데 이게 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의 이념적 이탈을 좀 막아달라, 뭐 어머니들 역할이다 이런 당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국 어머니 대회가 원래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그런 네. 역할을 하는 행사입니까? 예, 지난 시기에 이런 전국 어머니 대회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 대회에서 항상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애를 많이 낳아달라 이런 표현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표현은 이건 우리 한국식 표현이거든요. 아니 근데 김정은이가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고 북한에서 안 쓰던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쓰는 거예요. 김정은조차도요. 왜 한국 신문이나 이거 TV를 계속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0.7이잖아요. 예.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한 1.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7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선 북한에서 결혼율이 대단히 낮고 네. 설사 결혼한 카플이라도 애를 2명 이상 낳는 건 거의나 볼 수 없어요. 그 한 명으로 다 끝내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원래 국제적으로 소득이 가구당 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설 때 저출산 시대가 옵니다. 예. 근데 북한은 아직 가구당 소득이 2,000불도 못 넘었는데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출산 시대가 열린 나라입니다. 아주 특이해요, 북한이. 아주 특이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북한도 불안하죠, 지금. 예. 마지막 질문 예.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유독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는 게 북한과 관련될 때 이제 유독 이제 본인의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북핵 관련한 서적을 소개를 하면서 남북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결국 북핵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당연히 여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니까 비판을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야, 정말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해커 박사가 쓴 책 핵병곡점 이런 책을 보고 그 책을 읽으라면서 네. 그런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학자는 북핵 폐기에 병곡점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학자들은.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은 모든 정보를 다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그럼 어떤 정보를 보셨고 그때 당시 국정원은 대통령에게 어떤 사실을 보고했는지 정말 다시 되묻고 싶고요. 예. 북핵 폐기에서 변곡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호상이에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마치 우리가 대화를 잘하고 미국이 잘했으면 핵을 폐기시킬 수도 혹은 적어도 북한의 핵 개발을 일정한 정도 억제했을 거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북한에서 오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요. 내부 회의에서 좀 핵
포기를 좀 중단하고 외부와 협상을 잘해서 경제를 발전시킵시다라고 핵 폐기라는 거 입에 뻥끗만 해도 총살됩니다. 예. 아니 금기어인 거군요. 완전히 핵 포기라는 말만 해도 총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국가를 향해서 핵 폐기를 할 수 있었던 혹은 핵을 억제할 수 있었던 변곡점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보고 좀 창단합니다. 북핵 폐기의 변곡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김정은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당 8차대를 했어요. 21년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공식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핵 개발을 중단한 적도 없었다. 자기는 줄기차게 쉬지 않고 계속 핵 개발을 했다라고 당대 보고서에서 공식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다 받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대화를 중단하고 뭐 어떻게 돼서 못한 것처럼 아주 아쉬운 그런 글을 올리셨던데 저는 정말 왜 대통령과 그 대통령과 같이 하는 분들은 북한의 호황을 자꾸 보고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태영호 의원과 뭐 북한 얘기까지 한번 짧게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